안녕하세요. 추리논증 이제 13주차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14, 15 두 주차를 앞으로 더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어, 면역논증 복습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 어쩌면 이번 시간에 귀남 논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8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제가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도 상당히 재미있고 또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필요한 분 각자가 풀어보는 걸로 내가 사이트 이름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너무 어렵고 그런 것은 이제 흥미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어, 그냥 이 강의에 교양 수준에서 이렇게 하려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기가 다 맞춰가니까 어, 그 좋은 수업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이 강좌가 운영되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한두 학생 정도 많이도 필요 없고 이게 중간 강의 평가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학생 정도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 강의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다라는 걸 좀 써주시면은 제가 아주 감사하게 참조를 하겠고요.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간에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고 해서 그것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욕심상 한두 학생만 더 해주면 좋겠다. 그런 광고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후반기는 좀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얼굴을 펴지를 못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남은 강의 동안 좀 재미있게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듭거듭 이 힘든 강의를 여기까지 쫓아오신 모든 학생들께 정말 제가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좋은 이번 학기는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수업이고 시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기를 제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먹힌 것 아닙니까? 결국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이게 독일어 속담인데요. 엔데 굿, 알레스 굿. 그래서 이제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우리 속담에 끝이 안 좋으면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시큰둥해지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썩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밀알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썩는 건 아니에요. 썩으면 이제 밀이 죽겠죠. 썩는 건 아니고 희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밀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밀알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밀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밀은 무가치하다. 자기를 희생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를 희생했는데 열매를 맺어야겠죠. 따라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뭐 성경을 직접 인용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거기서 파생된 하나의 문장 어떤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따온 건데 이거를 이게 무슨 논증이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재구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는 첫 번째 전제는 만일 미랄이 땅에 떨어져죠. 만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못한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여기 이 전제입니다. 이건.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미랄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가차다. 두 번째죠. 그래서 1과 2로부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만일 미랄이 땅에 오타가 많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만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다 오타가 났네요.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좀 오타는 좀 고쳐주세요.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밀은 무가차다 하는 게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론은 사실은 전제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는 점에서 연역론증이라고 할 수 있다. 1, 2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 2로부터 결론. 그럼 1, 2라는 속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맺지 못하면 밀은 무가차다. 이게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역론증,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건전하냐, 이런, 만약에 묻는다면, 이건 그냥 묻는다면 이거는, 썩는다라는 개념을 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도 그게 나오지만은 자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비의 원칙. 이 어떤 주어진 이 주어진 논증문의 의미가 명료해지도록 하는 과정을 이제 논증 분석이라고 하죠. 아니면 재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썩는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하면 틀린 거죠. 이거는 뭐 그러면은 타당하지 않은 거나 뭐 건전하지 않은 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자비의 원칙이라는 거에 의하면 이렇게 그 논증문을 분석할 때 자비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은 되도록이면 그 저자의 의도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이 사람이 썩는다는 말은 했지만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고 어떤 희생이 된다라는 의미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썩는다는 말은 좀 좋은 의미로 봐달라 하는 거죠. 자비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건전한 논증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 뭐 가치 있다, 무가치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나의 메타포죠. 메타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랄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뭐 싹이 나고 뭐 또 열매를 맺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그 어떤 희생정신이라든가 그 희생정신이 몰고 오는 어떤 가치성 뭐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건전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낙태는 살인과 같다. 낙태가 뭔가 알죠?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지를 않고 그냥 낙태를 시켜버린다. 낳지를 않고 그냥 그 탯줄을 끊어서 그 생명을 이제 부정해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태아도 사람이며, 태아를 갖다가, 어, 제거하는 것은, 태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이건 낙태는 살인과 같다. 따라서 낙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금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제는 태아는 사람이다. 태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태아가 과연 사람일까요? 그런 것을 이제 요거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뭐 5개월 까진가 3개월까진가 뭐 이렇게 된 태아를 사람의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란 건 뭐냐? 수문전제. 낙태가 뭐다 이런 말은 여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수문전제를 하나, 수문전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여기다 이렇게 수문전제로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은 논리의 흐름을 읽는 것이 상당히 수월해진다는 의미에서 수문전제를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낙태는 태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낙태는 태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1과 2로부터 낙태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건 살인이다. 그대로 나오죠. 살인이다. 그 다음엔 3과 4로부터 낙태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 살인이다 해서 낙태는 곧 살인이다. 5번째 전제가 되겠죠. 6번째 수문전제는 살인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겠죠. 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낙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금지되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이 전제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논리적인 귀결이죠. 그런 점에서 연역론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낙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금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논증을 평가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태아가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뭐 이런 문제겠죠 결국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낙태를 했었죠. 그리고 점차로 이제 그게 불법으로 됐는데 말하자면 이 낙태가 살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건전하냐 안 건전하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그 인구 우리나라만 한 면적의 인구가 우리는 5천만인데 남북 7천만 한 2억이 사는 그런 나라 먹을 것도 없다. 그럼 낙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건전하냐 안 건전하냐 하는 것은 그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 사회적인 상식에 의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렇지 않은 뭐 그런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옳거나 그러거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사회의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게 사실이 달라진다 하는
현재로 보면은 이것은 건전하겠죠. 모든 변화하고 유전한다는 건 역시 이제 이렇게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유전이라는 게. 변화하고 유전하는 사물의 본질은 불변하는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게 이제 폼이 되겠습니다. 폼, 영어로 폼, 독일어는 포럼. 혹은 이 폼이나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인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것은 형상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것을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형상은 선이며 형상으로부터 멀어져 갈수록 악은 증가한다. 따라서 변화의 과정인 역사는 타락의 과정이다. 플라톤의 역사 철학적인 주장이죠. 역사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나와서 선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형상, 하나님은 순수 형상이죠. 순수 형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형상의 반대인 물질, 물질이라는 번역보다는 원래는 진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어떤 재료 같은 거죠. 그 재료의 여인이 커지기 때문에 타락의 과정이다. 순수 정신, 순수 형상 이런 것은 순수하지만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점차로 멀어질수록 하느님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물질적인 요소, 진료적인 요소, 재료적인 요소가 강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타락의 과정이다. 아주 잘 알려진 그 명제입니다.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거죠. 전제는 변화하고 유전하는 사물의 본질은 불변하는 형상이다. 말 그대로 지금 따왔어요. 전제,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는 불변하는 형상은 선이고, 여기 나왔죠. 불변하는 형상은 선이고 사물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악은 증가한다. 두 번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전제. 역사는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다.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안 들어있지만, 수문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의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오는데, 역사는 악이 증가해가는 과정이다. 즉, 타락해가는 과정이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연역 논증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 하는 걸 판단해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변화하고 유전하는 사물의 본질은 불변의 형상이다. 이 전제 자체가 옳은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제기되는 거죠. 연역법에 있어서, 연역론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면 이건 건전한 게 되겠고요.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타당하기는 하겠지만은 건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전제는 사물의 본질은 형상이다. 뭐 이런 것은 대체로 건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의 궁극적인 요소는 물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물질주의자라고 그래요. 아니면 유물론자, 여러분들이 유물론자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세계를 분해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고, 이 세계의 어떤 궁극에 이르면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념론,
혹은 어, 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관념론 아니면 이상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우리가 애매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전제를 어디에서 놓고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평가가 갈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이 논증을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명제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건전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플라톤 철학을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명제는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제 시험에 이런 게뭐 날 수는 있지만은 이 문제 그대로 나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연습을 한다는 것 뿐이고.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탈무드가 뭔지 아는가 모르겠는데 그 유대라는 나라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데 코리아의 역사 속에 뭐 삼국유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문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헌 중에 하나, 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헌 중에 하나가 이제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훈적인 그런 말들을 모아놓은 그 책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남자가 여자의 집적거리는 것은 집적거리는 날 추근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의 추근거리는 것은 집적거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집적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좀 웃기죠? 좀 웃깁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추근거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뭐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남자가 자꾸 싫다는데 와가지고 자꾸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아니면 뭐 쓸데없이 이렇게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싸우는 마음을 뒤집어 보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찝쩍거리는 거죠. 나는 관심이 없는데 자꾸만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찝쩍거리는 겁니다. 찝쩍거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는 건 옳지 못해. 그것은 남자는 자기가 잃은 것, 갈비뼈죠. 갈비뼈를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호와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나서 이제 심심해가지고 남자를 만들었어요. 뭐 이제 흙으로 진흙으로 이제 남자를 만들어가고 거기다가 뭐 훅 하고 이제 뭐 생명의 연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래요. 뭐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이 됐다. 근데 사람이 되니까 혼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그래갖고 잠자고 있는 아담의 그 갈비뼈를 갖다가 하나 그냥 뽑아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메타포인데 그걸 하나의 사실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사실로 사실하고 상징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징을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을 또 상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자기만의 얘기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이 많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게 1, 2, 3, 4 하니까 이게 5가 되는데 5가 아니고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전제, 남자는 잃어버린 것이 있고 여자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 남자는 갈비뼈를 이제 하느님이 하나 뭐 어떻게 보면 몰래 이제 잠자고 있는데 빼갔으니까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한테 도둑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불경죄를 삼다면 예? 하느님은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몰래 쓱 가져가 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잃어버린 것이 있고 여자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 숨은 전제. 자기가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 찝쩍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죠? 왜냐면은 내 갈비뼈를 가져가서 그 갈비뼈가 여자가 된 거니까 그 여자를 내 갈비뼈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어, 여자한테 이제 가서 추근대고 찝쩍거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말도 참 재밌게 잘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1과 2로부터 이게 5, 6이 아닙니다. 1과 2로부터 나오는 결론. 남자가 여자에게 집적거리는 것은 당연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집적거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이 뭐 오자 투성이네요. 당연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껍데기로만 보면은 피상적으로 보면은 옳은 거죠. 피상적으로 보면 옳은 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갈비뼈라는 것은 하나의 메타포인데 하나의 상징인데 그걸 정말 갈비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를 정말 빼왔다는 게 아닌데 정말 빼온 걸로 이렇게 고지곧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묻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뭐 어릴 때 뭐 그런 이런 이야기 비슷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이거는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도 있는 상식,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재미있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는 줄 아는데 그냥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만일 물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물리주의 피지컬리즘이죠. 피지컬리즘. 이거는 아까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고 이제 그 물질주의하고 비슷한 건데요. 물리주의라고 해요. 피지컬리즘. 물리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물리주의가 뭔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물리주의가 옹호될 수 있다면 현상적인 특성들 자체도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리주의라는 게 이제 옹호된다, 옳다 이게죠. 물리주의가 옳다면 우리가 현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만나는 뭐 사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적인 특성들이 주관적인 면을 검토해 볼 때 그러한 결과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가 다 읽어봐야 알겠죠. 모든 주관적인 현상은 본질적으로 단일한 관점과 관계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물리 이론은 그 관점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뭐 좀 여러분들이 뭐 이 문장 자체는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네이글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심리 철학이라고 합니다. 심리 철학. Philosophy of Psychology. 심리학의 철학이죠. 원래 직역을 하면. The Philosophy of Psychology. 심리학의 철학, 심리주의 철학, 심리주의 이런 심리주의 철학자, 심리주의 과학 철학자죠. 심리주의 과학.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죠. 컴퓨터라는 게 인간이 만든 건데 우리 인간의 사고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것이 컴퓨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맞는 말이죠. 우리 생긴 것도 우리 머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과정을 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어, 장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싱 이런 것을 이제 그 컴퓨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어떤 그 마음, 심리적인 과정하고 똑같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이글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짧은 글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손바닥만한 책이에요. 손바닥만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What is it like to be a bat? 그래서 이제 bat라는 것은 이제 박쥐죠, 박쥐. 이번에 코로나도 이놈의 박쥐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사람이 아주 얄팍해요, 이거 사실은. 손바닥만한 책인데 크게 나오네요, 이제. 근데 요게 독일어로 번역된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이제 영어판 독일어판이 이게 이제 대역본인데 72쪽이니까 실제로는 한 30쪽 정도 35쪽 정도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What is it like to be a bat? 그래가지고 What is it like to be a bat? 그러니까 박쥐가 되는 것은 무엇 같을까 이 말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What is it like to be a bat? 독일어로 하면 Wie ist es eine Feldmaus zu sein?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재미있다는 거죠. 심오하진 않은데 재미있어요. 그래서 야, 박쥐가 된다는 게 무엇 같을까? What is it like to be a bat? 이런 책을 썼는데요. 내가 만약에 박쥐가 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느낌이 어떨까 하는 거죠. 알 수 있을까요? 그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공지능이죠. AI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뭡니까? 마음,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팀과 그 반대하는 팀은 피지컬리즘입니다. 피지컬리즘. 그러니까 물리주의죠. 그 반대는 뭘까요? 피지컬리즘의 반대는 사이컬리즘. 그래서 이제 심리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네이글 같은 사람은 이 물리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 속에 인간의 정신 같은 거 없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같은 거 없다. 마음이 있냐 없냐. 심리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것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이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반대하는. 그 정도 너무 깊게 또 하면 여러분들 흥미를 잃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내가 박쥐가 되면 어떨까 알 수가 없죠. 그죠? 내가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되면 그 느낌이 어떨까? B가 돼봐야 되는데 돼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컴퓨터가 돼보면 알겠는데 내가 이 사고 과정을 이 프로세싱 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하고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이걸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의사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가 찾아와요. 사람 환자가. 인공지능 의사가 앉아있고, 사람, 환자가 찾아와서 이제 뭡니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내가 지금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대답해요.
몇 살이나 됐습니까? 그럼 뭐 몇 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 이 근처에 사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 지가 뭐 이 근처에 살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사람처럼 자 그러면은 한번 진맥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청진기를 들이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 그리고 진짜로 이제 어떤 사람한테 그 의사가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환자를 들여보낸 거예요. 들여보내니까 의사랑 인공지능 의사랑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당신이 지금 만나고 온 게 사람입니까 인공지능입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뭐 하여간 재밌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논증 분석을 해본다는 거죠. 논증 재구성이라고도 하고요. 첫 번째 전제는 만일 물리주의가 옹호될 수 있다면 주관적인 현상적 특성도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전제는 모든 주관적인 현상적 특성은 본질적으로 단일의 시각, 나의 시각과 관계되어 있다. 전제 3은 객관성이 생명인 물리이론은 단일한 시각의 관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뭐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이 문장을 그대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2와 3으로부터 주관적인 현상적 특성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거죠. 그래서 1과 4로부터 1, 4로부터 그러니까 만일 물리주의가 옹호될 수 있다면 주관적인 현상적 특징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리주의라는 게 옳다면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그런 그 흐름, 과정의 흐름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 물리주의는 옹호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연역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증은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그 프로세싱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네이글이라는 사람이죠. 지금 이 네이글이라고 나오죠. 네이글. 네이글. 그래서 이 네이글이 여기 있죠. 맨 위에 네이글. 나겔이라고 여기 있죠. 네이글. 토마스 네이글 What is it like to be a bat? 하는 이 입장 여기서 따온 겁니다. 여기서 따온 건데 이것이 이제 결국 물리주의는 옳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연역 논증으로서 한번 살펴본 거죠. 저번 시간에 또 한번 나왔었는데 이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 이 사람이 워낙 그 거대 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재밌어서 이제 또 한번 따왔는데 만일 인간의 활동 결과가 전혀 무의미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인간은 마치 다람쥐 책바퀴 돌리듯 아무 의미 없는 삶의 동작을 되풀이할 뿐이라면 무엇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삶과 활동에 열의를 가지겠는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사라져볼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현세의 발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발전은 발전을 위해서 현세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바쳐 활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의 공덕뿐 아니라 그 가치도 확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뭐 PPT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은 뭐 졸아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뭐 강의를 듣고 과제도 제출하고 뭐 시험도 치고 왜 그러냐 도대체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제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살고 나면 스르르 다 눈을 감고 죽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냐 과연. 그런 거라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그 우리가 그 활동하는 그것은 그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게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이 프랑스 유명한 신부님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문장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거죠. 논증을 재구성해보자. 첫 번째 전제는 만일 인간의 활동 결과가 전혀 무의미하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면 인간은 즉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아무 의미 없는 삶의 동작을 되풀이하는 것뿐이라면 인간은 자신의 삶과 활동에 열의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겠죠. 그냥 뭐 다시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열의를 다해서 하는지 이유가 없어지겠죠. 두 번째 전제는 만일 내가 나의 노력의 공적뿐 아니라 그 가치를 확신한다면 나는 현세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바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확신한다면 전력을 다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1과 2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뭐냐? 만일 내가 현세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바치고 싶다면 나는 자신의 노력의 공적뿐 아니라 가치도 확신해야 된다. 이게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한다. 이게 이런 걸 가언적이라고 합니다. if 이런 것을 가언적 논증이라고 그래요. 가언적 판단. 그래서 연역 논증인데 이것은 가언적이다. 근데 이게 건전하냐? 제가 봤을 때는 건전하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가치는 남아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는 허무한 생각을 버리고 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네이글의 이것은 물리주의가 옳다, 뭐 옳지 않다. 이거는 건전한지 안 한지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이글의 입장, 심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와 물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답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건전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복잡한 그 문장인데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뭐 수학자, 철학자인 파레토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명제입니다. 유명한 명제예요. 이 사람이 경제학자예요. 주로 경제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의외이긴 하죠. 현대 사회는 두 층위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엘리트층, 또 하나는 대중층. 엘리트층은 통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대중의 감정과 충동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이것부터가 좀 뭐 이상해요. 잘 이용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 엘리트는 폭력과 위선을 사용하더라도 대중을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엘리트는 폭력과 위선을 사용하더라도 대중을 복종시켜야 된다. 청와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뭐 지금 현재나 과거에나 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잘 알겠죠. 엘리트는 폭력과 위선을
사용하더라도 대중을 복종시켜야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중은 개, 돼지와 같으니까 복종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민족국가에서는 대중이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 지도된다고 믿도록 현혹되어야 한다. 민족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대중을 속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니들은 지도를 받고 있는 거니까 너무 우리를 갖다가 의심하지 마 하는 거죠. 그렇게 믿도록 속여야 된다. 현혹해야 된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지지자는 반드시 선전과 강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할 줄 아는 선동가로부터 배출 될 것이다. 아마 제가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어요. 잠깐만요. 지지자, 현대사회의 지지자가 아니라 지도자겠죠. 지지자가 아니고 지도자입니다, 이거는. 현대사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는 어떤 선전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출될 것이다. 대중은 오직 복종할 뿐이고 지도자는 이러한 대중을 잘 이용하여 통치력을 안정시켜야 한다. 파레토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건전한가 안 한가. 말하자면은 대중은 개 돼지와 같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그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선전선동에 의해서 속여서 그놈들을 잘 이용해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명제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수문전제. 대중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감정과 충동에 쉽게 무너지고 강제력이 약하다. 강제력이 약하다. 대중이라는 것은 그냥 협박하고 그러면은 뭐 복종을 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판단력도 부족하고 감정과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이번에 미국에 이제 그 데모 일어나는 거 보니까 봐라. 뭐 선동을 하고 하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하니까 복종을 하고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드는 거죠. 두 번째 전제는 지배계층, 즉 엘리트 계층이죠. 엘리트 계층은 대중을 잘 이끌어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왜 꼭 엘리트 계층이 통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이제 나오는 거죠. 물음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만일 지배계층이 필요할 경우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 지도한다고 대중이 믿도록 현혹시키고 선동한다면 지배계층은 국가 통치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지배계층은 필요한 경우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성적 판단에 의해 지도한다고 대중을 믿도록 현혹시키고 선동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일 사라면 이렇게 그게 옳다면 현대사회의 지도자들은 선전과 강제력을 가지고 대중을 통제할 줄 아는 선동가로부터 배출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현대사회의 지도자는 선전과 강제력을 가지고 대중을 통제할 줄 아는 선동가로부터 배출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건전하지 못한 그런 논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썼지만은 말도 안 되는 궤변 같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이거는 건전하지 않죠.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민들이 그러니까 대중이 무지하기 때문에 막 소돼지처럼 속여가지고 잘 선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히틀러가 이 파레토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81쪽에 1번의 2번 문제, 1번의 2번 문제예요. 찾아보세요, 한번. 운동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한번 다룬 건데 이제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복습이니까. 운동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운동한다. 뭐가 운동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 그걸 운동하게 만드니까 운동을 한다는 거죠. 만약 운동하고 있는 것을 움직이도록 유발하고 있는 것이 운동하고 있다면 그 운동을 하게 만든 그것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쇄는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이 운동을 한다면 그걸 운동을 하는 게 하도록 한 게 있을 거고 그 운동을 하게 만든 것은 또 그것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는 것을 운동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또 다른 것 쭉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것이 그것을 운동하게 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쇄는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무한히 계속될 수 없을까요? 무한이라는 건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도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 최초의 운동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최초의 운동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원인의 계열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제1의 원동자를 자에서 멈추자 하면 필연적이다. 즉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것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거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전제는 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물체를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물체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 승문전제 이와 같은 연쇄는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 왠가 하는 건 나왔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제1의 원동자가 있어야 된다. 즉 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신이 있어야 된다. 왜 기독교 하느님이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신 존재 증명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증명을 여러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증 재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건전한가 안한가 하는 것은 우리 책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1원인 제1원동자죠. 이거 그 이전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비참하게 존재하는 것보다 여기 또 역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3번 문제죠. 81쪽에 1의 3번 문제. 시험에도 났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라. 이것보다 저것이 낫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다. 그죠? 그것은 단지 무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당신이 택한 것이 무라면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분석해보면 첫 번째 전제는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일 뿐이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죠. 그리고 무를 선택한다는 것, 즉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진정한 선택이 아닌 선택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선택할 수 없는 걸 선택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하는 거죠. 결론. 비참하게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근데 이 논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듯이 이것은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라는 건 맞지만 무를 선택하는 것이 즉 무라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왜 그런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답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엉터리 같은, 그래서 이제 건전하지 않은 그런 논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연역 논증을 마치고요. 논증이 원래 본령이 연역 논증이지만 연역 논증은 생산적이지가 않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걸 토톨로지라고 하죠. 토톨로지. 동어 반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제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꺼내 보이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죠. 그게 뭐 타당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뻔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뻔하지 않은 소리를 전제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바로 귀남 논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인류의 역사를 끊임없이 질곡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질곡으로, 질곡이라는 것은 이제 이 형틀을 매 가지고 가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질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질곡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석가와 같은 성현들이 한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뚱딴지 같은 얘기죠. 이 연역론증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연역론증이 아니고 귀남론증이라는 거예요. 자명한 사실을 전제로 해놓고 거기서 뭘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귀남론증이라는 것은 전제에 들어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거를 발견해내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생산적인, 과학적인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전제,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석가 같은 성현들이 인류 역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결론,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근데 이제 이 전제에서 결론으로 가는 것이 이제 얼마나 타당하냐, 논증적으로 타당하냐,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타당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귀남론증이냐, 연역론증은 100% 타당하게 만드는 거고, 귀남론증은 글쎄, 예수공자, 석가, 소크라테스가 있었다고 해서 인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보는 것은 연역론증적으로 보면 맞지 않죠. 맞지 않지만은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보다 이런 그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 봉사를 했던 이런 성현들, 이 성현들에 의해서 우리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건 뭐 건전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린 거죠. 원래 연역론증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타당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전제로부터 결론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연역론증적으로 보면. 그러나 귀납론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어떤 사실을 거기로부터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납론증 복습을 이제 두 번째로 한다면은 이규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은데 별로 그렇게 이제 저는 썩 좋아하진 않는데 크고 작은 어느 시장 하나 게으름을 팔고 사는 시장 아닌 것이 없다. 모든 시장에 가면 게으름을 팔고 산다 이거죠. 폭주하는 뉴 패밀리의 젊은 주부들은 가사에 약하다. 집안일에 약하다는 거죠. 집안일에 약하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약점들을 파고들어 씻은 봉지쌀, 일회용 물걸레, 기저귀, 냄비 겸 그릇,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등 두 가지를 만드는 제품들, 그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이며 물만 부으면 피어나는 즉석꽃에 이르기까지 온통 게으름 시장이다. 그러니까 일회용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밥도 다 돼 있어갖고 밥 해놓은 것도 있죠. 뭐라고 하나요? 햇반. 자취하는 학생들 햇반 사다가 쭉 넣어놓고 하루에 아침에 하나씩 먹고 가거나 설거지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쓱 해갖고 그냥 쓰레기 버리면 되고. 게으름은 이제 악이 아닌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요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규태라는 사람이 게으름뱅이 회의. 이걸 두 개로 이제 그 귀납출인데요, 일종의. 오늘날 크고 작은 이 시장은 일회용 물걸레와 기저귀, 냄비 겸 그릇,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등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제품,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 심지어 물만 부으면 피어난 즉석꽃과 같은 게으른 젊은 주부들이 구미에 맞는 상품들로 넘쳐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숨 넘어가겠네요. 이게 이제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제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뭐냐? 오늘날 게으름은 악이 아닌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논증? 이 논증이 타당한가요? 아니, 타당보다는 건전한가요? 안 한가요? 이규태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알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건 타당하지, 뭡니까? 건전하지가 않아요. 왜? 이 악이라는 거하고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약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게으름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끝에 가면 그것이 가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더 자세하게 써야 되겠죠. 가치라고 할 때 이 가치는 다른 의미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게으름뱅이 주부들이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이 악이 아닌 가치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악이라는 거죠. 게으름은 악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통 게으름 시장이다. 게으름은 이제 악이 아닌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조금 부족합니다. 게으름이 악이 아닌 가치로서 자리매김되는 게 아니라 이 주부들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규태 씨가 볼 때는 이건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을 좀 제대로 써 놔야 되겠다. 이것 자체로는 좀 문제가 있어. 그러나 이제 이규태 씨가 말하고 있는 진심을 표현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손수하지 않고 다 일회용으로 되는 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옛날처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사다가 전화 한 통 딱 하면은 딱 제사상을 차려주죠. 제사상 한 번 차리는데 20만원 아니면 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딱 출장 나와가지고 딱 차려주고 가죠. 그러면 제사 지내고 딱 일회용 용기들 싹 정리해가지고 끝나죠. 그러면 그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죠. 그것을 이규태 씨가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걸 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르게 쓴다면 이 논증은 건전해 줄 수가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는 좀 어글리하다는 거죠. 오늘날 게으름은 악이 아닌 가치로서 자기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걸 뒤집어 보면은 오늘날 게으름이라는 게 여전히 악이지만 가치로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을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자선 사업가로서는 가장 그 사업가면서 자선 사업가죠. 이 록펠러가 이제 어느 정도로 수존노였냐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거지보다도 못하게 먹고 살았다 그래요. 거지보다도 못하게 먹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약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사업가가 됐는데 이 운송 사업에 있어서 미시간호라든가 이 5대5 연안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렇게 큰 사업을 따냈는데 그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험료는 굉장히 쌉니다. 한 우리 돈으로 뭐 글쎄요 그 당시에 150달러인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전노 노릇을 하고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온갖 그 안 좋은 그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미움을 바치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여간 나중에 가서는 암을 선고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록펠러는 암에 걸려 1년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 마음껏 자선사업이나 하고 가렴.
록펠러는 그때부터 자선 사업을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아낌없이 주니 가슴이 확 트이면서 마냥 행복해졌다. 결국 록펠러는 의사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무려 40년이나 더 살았다라는 최은희 같은 뭐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 뭐 이런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걸 일반화해봐라. 일반화하라는 것은 이제 이걸 다 뭐 논증 분석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이것은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장수한다. 이 일반론이죠.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쨌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론을 이제 이렇게 해야 이 핵심이 뭐냐 이거죠. 록펠러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창수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뭐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폴리 북부의 약 50km쯤에 있는 볼트루노라는 강의 오른편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요, no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아니요, 그러죠. 그 왼편에 사는 사람들은 고개를 앞뒤로 끄덕인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죠. 아니요. 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남부 유럽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수업 끝낼까요? 그러면 아니, 예, 그러죠. 수업을 이제 끝낼까요? 예. 그다음 북유럽 사람들은 예 이렇게 하고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건 무슨 일반화하면 무슨 얘기냐? 문화적 관습은 우연한 것이다. 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마다 그게 상식이 다른 게 있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적 관습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형성되었다 하는 뜻이죠. 논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지. 뭐 이게 뭐 몇 킬로 지점에는 뭐 누가 뭐 어떻게 끄떡거리고 저떡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귀납논증, 그 다음에 다음 사실을 일반화하라 해서 파키스탄 펀잡주라는데 그 정부의 한 여성 장관이 20일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히잡이 뭔가 알죠? 머리에 쓰는 거 여자들 그 아랍권의 여자들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 히잡이라고 하는데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됐다. 현지 경찰은 범인인 무하마드 사와르가 얼굴과 머리까지 가리는 이슬람 여성 옷차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스만 장관을 살해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밝혔다. 사와르는 알라는 여자가 통치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알라 신이겠죠. 알라 신은 여자가 통치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다시 풀려나더라도 내가 지금 구속은 된다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시 풀려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 모든 여자는 처단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일반화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종교적 독단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엄청난 비극을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가변성과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몰 이해와 불관용은 어떤 갈등과 비극의 원인이 된다. 관용이 없어요. 용서해주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게 요약하면서 핵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이제 귀납논증 사실을 갖다가 이제 귀납에서 이제 이걸 갖다 일반적인 원칙을 끌어내는 거죠.
어, 오늘은 제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피곤하고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4, 15 두 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정대로 그렇게 16주 차에 시험을 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생 한두 명 정도 이 수업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좀 저한테 밝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